어떻게 국가가 망가지는가? 정부 부채가 GDP의 100%가 넘었고 미국 정부가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지? 우리 국민이 1년에 뼈 빠지게 일해서 GDP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2조 달러 법니다. 우리 국민이 버는 거의 절반은 미국 정부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의 채권 담당 윤여삼입니다. 요즘 투자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지수가 1% 이상, 심지어는 지난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하루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관세 유예했던 그 9일이었죠. 12%나 반등하는, 물론 그 전에 10% 이상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큰 거 상당히 스트레스이실 수 있는데 그보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전 세계의 무위험 자산, 안전자산의 제일 기준이라고 하는 미국 금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처럼 사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국면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자산부터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10년 금리가 4.5% 향해 치솟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자 국내 채권시장에서 또 장기 쪽 중심으로 한 ETF 자금들이 10조 이상 대규모 미국 쪽으로 들어갔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채의 투자 기회를 보실 건데 이번이 과거랑 좀 다른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채가 과연 안전자산이냐? 이런 불경한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상당 부분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 사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 때도 무리한 확대 재정 때문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이 폭증해 있는 상태죠. 미국의 연소득인 GDP의 100%를 초과하는 정부 부채양만 해도 부담인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그 미국채를 투자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 불안 심리, 반항감을 드러나게 했다. 제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아주 일상적인 그림인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 금리와 달러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22년 인플레이션이 촉발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할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에서 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거기에 연동해서 달러도 강세로 갔죠. 근데 굉장히 불안한 금리하고 달러가 일반적으로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들어올 때는 안전자산인 채권금리가 강세로 떨어질 때 채권 매수를 많이 들어서 떨어질 때 달러도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난주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 맨 끝 부분의 역상관성을 보면 하락하던 금리가 지난주에 3.8%대까지 하락하다가 갑자기 4% 중반까지 한 주 주간 단위로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3.8에서 4.5%까지 급등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의 지위로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도 강세를 가야지. 금융시장 불안한 부분을 따라간다 해도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가 되려 굉장히 강한 약세로 흘러내렸다. 이건 미국 금융시장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전 재무장관이었던 옐런은 최근에 미국채 시장의 기능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신뢰성과 연관된 문제다.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면으로 살펴보시면 우리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고 트럼프가 명명한 날 이후 이 영업일 동안 미국 증시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2%였던 미국채 10년 금리 역시나 이때까지는 안전자산이었죠. 채권시장 강세 분위기 들어오면서 주가 급락할 때 4월 4일이 우리 미국 시간 금요일,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에 미국 10년 금리 3.8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가가 빠지니까 안전한 미국 채권 시장으로 도망가야지라고 하는 수요가 강해 들어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금리 반등을 이끌었던 건 그때 주가가 급락하니까 연준이 임시 FOMC라도 열어서 이걸 방어해 줄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도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강세를 가져갔다가 파월이 나와서 아니야, 우리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사태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4월 1일 주간 금요일은 미국 10년 금리가 과도한 인하 기대를 되돌리면서 4%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미국 10년 금리 이때까지도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다시 3.8대로 떨어집니다. 뭐였죠?
중국이 다시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증시 그 전주에 10% 이상 급락했는데 또 5% 이상 하락할 때 그때까지는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걸 뒤집는 과정,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뭐냐? 월요일 날도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 줄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5% 넘게 또 급락하고 있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플러스 2%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수급 고임이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 아니 이러다가 진짜 관세 유예하고 나면은 뭐 안전자산의 채권의 역할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4.2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는 미국 채권 시장 내 수급 쪽에서 금리가 급락할 거를 대비하는 매수가 과도하게 몰렸던 거에 대한 어나인딩이 작동한다라고 봤는데 4월 9일 정작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 직전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미국 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 내에서 수급 고임이 있는 것 말고도 대외 쪽에서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특히나 아시아 금융시장이 열렸던 일본과 중국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하는 누군가 미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의 안전자산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해주면서까지 미국 금리를 잡았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2차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금리는 다시 4%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지금도 미국 10년 4.3%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총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본드 수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게 어렵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이 종목이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죠? 내 돈이 있으면 내 돈 가지고 투자하면 좋긴 하지만 그때 신용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떠올리시잖아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그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장 현물 채권을 구할 수 있으면 현물 채권을 사면 되는데 돈도 없고 어느 정도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을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 수합입니다. 수합이라는 개념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원금 교환이 없이요. 나는 수합을 리시브, 매수 포지션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쪽을 난 가져가겠어. 그러면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그 대신 나는 고정이자를 받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느냐? 대신 너한테는 내가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대한 이자율을 주겠어. 나는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 10년 금리 4%일 때 난 이걸 수취하고 앞으로 더 떨어졌을 때 나는 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어라고 해서 그 수합을 매수를 하는 리시브 포지션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페이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 유리한 국면인데 너무 이제 금리가 단계에 빠질 거라고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간 거죠. 그게 바로 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미국 국채 관심 가진 분들은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베이시스가 얘입니다. 이게 급락을 한 건 수합 금리에서 실제 현물채 금리를 빼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합 쪽 금리가 현물채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당장 현물채권을 못 사니까 수합 시장에서 대규모로 신용가치,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그걸 땡겨놨는데 근데 이게 금융기관들, 은행이랑 주요 IB 그리고 헤지펀드 같은 신용이 좋은 회사끼리 거래다 보니까 이게 계약 기간 동안 그렇게 바로 청산이 안 됩니다. 페널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 4월 7일 월요일 날 트럼프가 관세 유예할지도 모르는데 루머가 터졌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신용을 땡겨서 들어왔는데 이게 역으로 감기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계약은 쉽게 청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용이야 바로 까면 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금융기관의 거래로 수합을 청산 못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럼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합을 청산 못하다 보니까 그 둘의 차이인 현물 채권을 과도하게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역전폭이.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도 미국 채권 시장은 이 내부적인 금리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했던 거에 대한 꼬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라든지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미국 내 수급 꼬임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팬데믹 때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국면을 치부하면
여기서 연준이 개입해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채 매입이죠. 그런 걸 해주면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수급 고임이 표면적으로 미국채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의 외곽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왜냐? 지금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우리 그루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지금 책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국가가 망가지는가? 정부 부채가 GDP의 100%가 넘었고 미국 정부가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지? 우리 국민이 1년에 뼈 빠지게 일해서 GDP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2조 달러 법니다. 우리 국민이 버는 거의 절반은 미국 정부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 GDP의 4%고요. 이게 유지 가능한 속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숨만 쉬어도 이자의 GDP의 4%, 자기 소득의 4%씩 내는 건데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에 내는 적자가 4%가 안 되거든요, 한국은. 이런 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냥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어요.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앞으로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우리 일론 머스크,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디 수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가상자산으로 유명한 도지. 예산효율부죠. 거기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죠? 공무원 자르겠다. 공무원 왜 자르죠? 그들의 월급을 줄여서 그렇게 무리하게 나가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여기까지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쪽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담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은 절대적인 규모라든지 이자 부담액에 대한 노이즈만 해도 이미 건전성이 좀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흔들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의 속도라든지 정부 부채에 대한 규모가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채가 유통되는 채권이 전 세계에 상장돼 있는 자산 중에 단일 자산 중에 미국채가 제일 크죠. 얼마죠? 예, 28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 28조 달러짜리 자산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그 미국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 외국인들이 대략 8조 5천억 달러, 미국채의 3분의 1, 32%를 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꽤 많이 들고 있었다고 했을 때 20% 이상 있었지만 지금 15%까지 줄었고요. 오히려 요 근래는 펀드 같은 데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자본 규제 완화를 해서 은행들이 미국채를 인수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미국 은행들의 보유 잔고는 1조 5천억 달러, 채 5%도 안 됩니다. 이 1조 5천억 달러는 지금 자칭 추정해보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하고 유사한 수준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 정부 부채가 팬데믹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무리한 확대 재정으로 미국 경제를 좋게는 만들었지만 정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배경하에 요번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미국채 안전자산 배팅해야지. 근데 그거를 그냥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스왑과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수급 고임이 나왔고,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세력이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죠. 누구냐면 지금 현재 공적 기관들, 이게 최근 데이터까지 미국의 외국인들 채권 수급 데이터는 그걸 다 집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건 지난 1월 달까지 데이터, 2달이 넘게 지연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속보성 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간 단위로 미국 재무부도 공적 기관들, 정부들이 투자한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개해 주는데, 우리 해방의 날 이후인 4월 9일까지 주요 공공기관들의 투자를 놓고 보면 미국채 투매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의심을 제일 많이 받는 건 현재 미국채에 투자해 놓고 있는 외국인들의 만기 구성을 놓고 보면 공적 기관들은 주로 5년 내외 중기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민간 기관들은 특히나 일본 보험사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보시다시피 장기채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금리가 매도가 아시아장에서 나오면서 급등을 할 때 제일 먼저 의심받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일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속보성 있게 일본 재무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4월 4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탈리는 아니지만 해방의 날 이후 이 영업일 동안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채를 보면 무려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엔,
달러로는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오고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그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 요 급락했을 때가 요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 오히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 매도를 더 세게 했던 때가 있고요. 요 현상을 놓고 보면 지난 2년간 일본이 미국채를 쌓아 올린 것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엔캐리 청산 때문에 뭐 미국채를 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뭐가 맞지도 않느냐? 여기 보시면 일본이 미국채를 공격적으로 줄였던 구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22년에. 이때 무슨 현상이 있었죠? 엔화가 오히려 절하가 될 때 엔화 절하에 대한 속도 조절 환 방어를 위해서 그때 미국채를 매도하는 압력이 더 셌던 거거든요. 그리고 엔화가 절상으로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구매력, 매수력이 강해지면서 미국채 뭐 안전자산 지위가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니까 일부 매도가 나왔다고 하지만 보통 지금처럼 엔화가 절상되는 구간에서는 일본은 미국채를 사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었다. 엔캐리 청산 때문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건 주식이지 채권 쪽은 그쪽이 메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말을 잘 듣는 일본이 지금 대외 쪽에서 미국채를 까는 메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이 누구냐? 저는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블랑샤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매도할 요인도 크고 실제로 매도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지금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이 과거 2010년대 초반에 미국채를 단일 국가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을 때 1조 4천억 달러 가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을 하면서 그 잔고를 꾸준히 줄여서 최근까지 많이 줄여서 얼마까지 줄였느냐? 무려 7천억 달러까지 줄였다.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채에 대한 지배력이나 이런 거 꾸준히 팔았는데 이렇게 팔 때도 그렇게 소요가 크지 않았는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나올 거냐. 그리고 잔고도 많이 줄었는데 일본이 미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룩셈부르크랑 벨기에와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서 최근 2년간 미국채 보유 잔고가 엄청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줄 때 이쪽이 늘었다는 건 중국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 좀 분산해서 배치한 부분이 있다. 저는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 이제 보복 관세를 하면서 미국채 본격적인 아까 공적 기관들의 매도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헐면서까지 미국채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 금융기관들, 은행들을 주도해 가지고 달러 표시 채권들, 자산들을 정리한. 저도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있는 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연결이 닿는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드러내놓고 움직인 경향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미국 내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롱배트에 과도하게 한 수급 고임이 있었고 미국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표면적인 이유에 이전에는 없었던 외국인들의 미국채 매도라는 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론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그의 정책에 대해서 고객분들, 투자자분들한테 조언하는 얘기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반만 믿자.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 그렇게 트럼프가 4월 9일 날 관세 정책을 중국 빼고는, 중국은 제외했지만 또 90일간 유예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봤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적으로 나오면은 치킨 게임이 끝까지 갈 수도 있다. 그는 기업가 장사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2일 날 부과해 놓은 실효 관세율은 무려 대공황 때 제시했던 22% 이상입니다. 그 실효 관세율 그대로 다 적용이 되면 일단 미국의 성장률부터 1% 이상이 날아가고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의 물가는 1% 이상이 올라갑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1.2% 이상, 물가는 0.5% 이상 끌어올립니다. 중국도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금융시장 움직임만 놓고 보면 미국이 받는 스트레스가 중국 대비 훨씬 크죠. 그래서 관세 유예를 했고 지금도 주요국들 중심으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 여기 우리 아주 유명한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레퍼 커브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절반만 믿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전부터 여러 연구기관들이 실효 관세율은 대략 10% 내외 정도. 저는 앞으로 관세 자체가 아예 철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미중 간에 지금 부과한 100%가 넘는 관세율도 현실적으로 30% 이내로 조정이 될 거라 보고 있고, 실효 관세율은 주요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 이내로 들어온다. 트럼프가 그 우려나 의지를 절반으로 깎아낸다고 하면 미국채 시장에서 지금 중국의 매도를 필두로 한 불안 심리들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미국채의 안전자산 주의가 완전히 지금 흔들린, 뺏겨 있는 상황이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지금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이 우리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기 전 지난 3월 달까지만 해도 정점이 2.3%까지 올해 미국 성장 비교적 양호할 거다 얘기를 해오다가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한 1% 중반대 콜, JP모건은 올해 미국 성장률 1%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1.5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0%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요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관세 유예를 하면서 결정적인 이슈가 이 미국채 금리의 급등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이 급등하는 미국채 사주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빨리빨리 가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래 달러 약세가 미국에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미국 자산을 매각하면서 나오는 달러 약세는 자칫 연준이 미국채 양적 완화에서 개입하게 되면 달러 약세를 더 급격하게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현 트럼프가 결국은 한 발 물러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따져보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적정한 투자 타이밍, 저가 매수 기회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안전자산, 무위험자산인 채권금리가 안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위험자산에 배팅을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불과 4월 4일 그 금융시장 불안이 터졌을 때 안전자산의 기능을 했던 미국채 10년 금리 기준으로는 올해 100bp까지 금리를 낮춰줄 거다. 지금 4.5인 기준금리, 중간가 4.3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3.3까지 낮춰줄 거다 였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조차도 후퇴시키면서 올해 그래도 75bp는 인하해 줄 거다. 3.75까지 낮춰줄 거다라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올해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된다. 기존에 무리했던 재정 정책은 상당 부분 좀 균형을 찾아가야 되고, 연준이 금리를 한 75bp 낮춰서 3.75까지 낮춘다고 하면 미국 10년 금리는 지난주 미국 10년 금리가 두 번의 저점을 얼마에 찍었다고요? 3.8%입니다.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기대치만큼 미국 10년 금리가 봤던 하단 수준이고요. 미국의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안전성이라든지 내부 수급 고임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미국 10년 금리는 다시 4%를 깨고 3% 후반대로 안정화 경로를 가야 된다. 올해 미국의 전체 성장 탄력이나 경기에 대한 기대들은 상당히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되게 강경하게 나왔지만 그 부분을 관세 유예를 하면서 톤다운을 해주고, 그게 안정화되면 미국 10년 금리는 4% 정도 내외까지 내려와야 주식시장의 연준의 금리나 기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고, 그래야 주식시장에 기회가 온다. 오늘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주식 채권 쪽에 매수 타이밍을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전자산으로 미국 10년 금리 지금 4.5를 넘지 않는 건 미국의 연방금리가 4.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죠. 아직까지 미국의 그 전 세계 단일 상장 자산 중에 최대 자산인 미국채가 무너진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지금 4.5 컨빅션 바이고요. 4.3대까지도 아직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를 다 녹이지 않은 사들어갈 만한 영역이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시면 적어도 올해 50bp 이상 75bp의 금리 인하를 녹일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10년 3.8까지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주식시장도 급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었잖아요. 미국 금리에 대한 의구심 미스테리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수급고임은 풀어가는 과정이고, 일부 그거를 활용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불안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들은 어느 정도 좀 이성적으로 절반만 믿자.
그 충격의 절반 정도로 낮춰줘야 되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미국 10년 금리는 4%를 향해서 깨고 내려가는 방향. 채권 자체 투자기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서 채권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 10년이 4%를 깨고 내려갈 때부터 저는 주식시장에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한다고 하면 지금 이 높은 변동성 시장의 스트레스도 누군가한테 또 기회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이거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는데 원인은 뭐였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 미국 10년 4%가 되게 중요한 타겟이고,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의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회복되면 3.8까지의 추가적인 룸을 보고 있고, 그래야 연준의 시간과 함께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회복된다.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불안한 시장 대응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 불안한 시장 중심을 좀 잘 잡고 대응하면 올해 하반기, 저희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부터 안정화되면서 채권 시장 기회부터 노리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